월요일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지나고 보니까요, 서울 양평 이슈가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물타기를 해가지고 적당히 없애버린 것 같아요. 언론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장성철 소장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 사퇴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오늘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스픽스의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슈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어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무기력증,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정부를 임기를 채우도록 둬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지금 173명, 한 2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요. 아주 간단한 이슈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장성철 소장 발언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뭐 친명이잖아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하고도 요즘은 조금 그렇더라도 과거에 아주 가깝게 형 동생하고 지냈지 않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명이 모였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다만 최근에 이제 김두관 의원이 국토위에서 좀 활약도 잘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치철학연구회라고 의원들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좀 잘 된대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 김성태 건으로 구속영장 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여론조사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갤럽 여론조사 29% 나왔는데요. 원래 야당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갤럽 여론조사 테이블을 보니까요, 보수가 8% 정도 더 결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에서는 6% 정도 지는 걸로 나왔는데, 야당 때 원래 수치가 그 정도 나오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들, 사람이 직접 응대하는 여론조사에는 응답률이 낮아져요.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장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한명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5%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오픈해 보니까요, 1% 내외였어요. 여론조사의 수치가 14%나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이 검찰 독재 정권이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여론조사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면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응답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실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탄핵은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 그렇죠. 이런 시국에 뭔 짓을 할지 몰라서 응답 안 한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층들은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포집되고 있는 겁니다. 응답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이 혁신해야 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성철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포항에, 엄청 더웠습니다. 포항에 저는 이제 2시 안 돼서 도착을 했는데요. 한 4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뭐 탈진 상태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네. 자,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 양평 관련해서요, 원희룡이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를 만들자, 뭐 그 이야기 했는데요. 이거는 강상면으로 가느냐, 양서면으로 가느냐는 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원안이 변경되었느냐, 그 과정에서의 외부의, 특히 권력자의 의지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노선 변경이 청탁되었다면 그게 국정농단이다. 이게 핵심인 거지, 노선이 강상면으로 가느냐, 양서면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를 이야기했는데요. 인수위 명단이 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짐작이 갈 겁니다. 짐작이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냥 국정조사로 가면 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그냥 국정조사로 가는 겁니다. 국정조사로 가서 왜 원안에서 변경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힘이 작동했는가, 그게 밝혀지면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늘 그 이동영 TV에서 이동영 작가가 이야기했던 김영환 충북지사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동영 작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 주민 소환을 하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민 소환을 하려면은 10%, 광역지자체장은 10%입니다. 충북도지사니까 10%가 주민 소환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명을 하면 됩니다. 실명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투표는 33%, 3분의 1이 되어야지 가결되는데요.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33% 투표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은 주민 소환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탄핵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탄핵되는 거고, 이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면요, 내년 총선에 충북에서 국민의힘은 몰락한다. 현재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청북도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동영 작가가 아이디어를 낸 이 주민 소환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투표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언제 있어요? 오세훈 때 했잖아요. 오세훈 무상급식. 그때는 서울 시민의 10%가 주민 소환에 참여를 했습니다. 10%가 참여를 했는데요. 10% 참여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10%의 주민들을 모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33.3%를 넘지 못해가지고 투표함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요, 김영환의 주민 소환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환을 아웃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인지요? 김영환의 주민 소환을 해서 주민 투표를 언제 하면 되냐면요, 내년 총선에 같이 하면 됩니다. 내년 총선에 같이 하면 33.3%가 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선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33.3%는 넘거든요. 충북 같은 데는 한 55% 정도는 늘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충북 도지사를 주민 소환하는 겁니다. 10% 이상이 총선과 주민 소환 투표는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법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총선과 같이 한다면은 민주당이 충북에서 뭐 이 시골 지역 빼고는 거의 석권할 수 있는 조달지장 주민 소환은 총선 90일 전에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법률적인 거 확인을 해볼게요. 법률적인 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가
총선과 투표가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솔둥지님이 저보다 먼저 확인을 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 소환을 해서 10%라는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은 총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행사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김영환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동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동관을 윤석열이 왜 임명했을까요? 주민투표법 관련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금 이동영 TV에서 방송을 하고 나오면서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법률적인 확인을 거쳐서 다시 최종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관 관련해서는요. 자, 윤석열이 이동관을 임명한 거는 간단합니다. 이동관한테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이동관이 윤석열하고 뭐 한잔 했겠죠. 술 마시면서 저를 시켜주면은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술 친구 정도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최근에 와서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 한 자리 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동관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절차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관이 인수위 고문을 했습니다. 인수위 고문을 한 사람을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으로 임명을 한다? 이거 아마 법리 논쟁도 저는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동관이 MBC 때, MBC, 이거 이상한데? 슈퍼챗 소문 안 되는데? 슈퍼챗이 막 들어오는데? 저기 슈퍼챗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게 뭐가 제가 설정이 잘못된 모양인데 슈퍼챗 안 보내셔도 됩니다. 네. 뭐가 설정이 잘못됐네요. 슈퍼챗 안 보내셔도 됩니다. 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못됐네. 이거 제가 뭐 설정을 잘못했는 모양입니다. 네. 아이고, 강성범 씨까지 오셨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슈퍼챗 안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슈퍼챗 안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동관 문제는요,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동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이동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동관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학폭 문제라든가 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했던 짓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불거질 겁니다. 불거질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전략적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관 청문회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진다면은 결국은 이동관뿐만이 아니고 이동관을 검증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인사검증단, 법무부 소속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관 청문회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장관 인사를 검증하는 최종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이것은 한동훈 장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이동관 위원장의 청문회와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동관 부분은 이 정도에서 저는 정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탄핵 관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권 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야 되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파면 또는 해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특검은 다른 겁니다. 박근혜 특검을 박영수와 윤석열이 해서 민형사상의 문제점들을 찾아낸 겁니다. 형사상의 문제점이죠. 형사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것과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가결시킨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은요,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죄를 저질렀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려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해임, 파면, 해고하는 겁니다. 해고.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저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해고하자 하는 것이 탄핵이라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 사람이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뭔가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헌법이 아닌 형사법상의 법률적 위반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가름말을 타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도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도 콧방귀 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승마 관련해가지고 뒤를 캐다 보니까 최순실이 나오고 미르재단이 나오고 거기에 박근혜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방에 가니까요, 뭐 최순실과 박근혜의 계보도가 막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민석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형,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에 박근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순실의 배우에. 그래서 그 다른 의원들한테 이야기해봤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콧방귀도 안 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태블릿 PC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승일 씨가 나오고 내부 제보자가 나오면서 하나하나 터져갔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2016년 10월 26일 날 최초로 탄핵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초의 탄핵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2016년 10월 26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박정희가 죽은 날, 2016년 10월 26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6년 10월 30일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 주장이 나옵니다. 이 주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거국 중립 내각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탄핵으로 안 갑니다. 탄핵으로 안 가고요, 뭐가 먼저 생기냐면요, 국정조사가 먼저 생깁니다. 국정조사가 11월 16일 날 국정조사를 합의를 합니다. 11월 16일 날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고요, 11월 30일 날 국정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조사의 이름은 박근혜 이름 안 들어갑니다. 박근혜 이름 안 들어갑니다. 2016년 11월 30일 날 국정조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탄핵 이야기 안 나옵니다. 탄핵 이야기 안 나옵니다.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 김기춘 비서실장도 오고 123명 정도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대기업 회장들도 국정조사에 옵니다. 제가 그때 안민석 의원하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안민석 의원한테 제가, 형님, 이거 대통령 쫓아내는 국정조사야,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제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국정조사는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11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 원래 국정조사는 60일 합니다. 60일. 준비기간 15일까지 60일 합니다. 2017년 1월 5일까지 합니다. 1월 5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중간에 탄핵이 언제 되냐면요. 12월 3일 날 탄핵이 이루어지고 12월 탄핵 발의가 이루어지고 12월 9일 날 탄핵이 합의가 됩니다. 특검은요. 12월 정확하게 1일 날 특검이 시작됩니다. 국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순서를 정해줄 거예요. 국정조사 11월 달, 11월 말입니다. 그 다음 탄핵 12월 9일, 그 다음에 특검 12월 21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확정되게 3월 9일, 그 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유죄가 결정나는 것은 훨씬 더 뒤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탄핵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지 형법상의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행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모가 구속됐거든요. 장모가 구속됐는데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근데요, 이게 현역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저는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정당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이 특검에 들어가거나 특검에 12월 달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죄가 밝혀지면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수행할 말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해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백재권 씨가 갔다고 합니다. 백재권 씨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속인들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업무에 사인이 개입한 겁니다.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 박근혜가 뇌물 받아서 탄핵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핵심은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속인에 의한 국정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 변경에 있어서 개입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입니다.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헌법재판소는 기회주의자 집단입니다. 왜? 본인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회주의적 집단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라는 것을 심사하는 위헌심사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국민들의 은혜에서 정치적으로 퇴출될 상황에 놓였는가 놓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한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그 말이 맞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어떤 상황일 때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 보여준 겁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것은 특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는 특검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검이 형법상의 법률 위반을 찾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받아들인 건 뭡니까? 1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탄핵 결의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됐잖아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탄핵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근데 왜 기각됐을까요? 100만 명의 시민이 탄핵 반대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거든요.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헌재는 그 당시에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결의, 그 다음에 국민들의 실제적 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는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탄핵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희재 대표처럼 한동훈과 윤석열이 있었던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거짓말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의미 있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검찰 내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때로는 사법부가, 판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갑자기 생겨나는 양심과 갑자기 돌아오는 정신 차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겠어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밝히려면은 검찰 중에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국회가 특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로 갔을 때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지 못하겠어요. 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다시금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동력, 그 다음에 국회에 200명이 탄핵에 찬성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로서 저는 기능하고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탄핵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국회입니다. 결국은 저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 전에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수많은 국정조사를 이제까지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아니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끌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요. 관료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입을 엽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뭐냐? 지금 쌍특검 올라가 있잖아요. 쌍특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쌍특검이 12월 27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안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하면서요,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그토록 부실했는가? 김만배 누나는 왜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면요, 그때 가면은 제가 봤을 때 제보자와 증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요, 그때 되면은 검찰과 재판부에서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특검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봐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 해가지고요,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당장 특검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왜? 특검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당장 임명하는 특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정조사를 길게 끌고 가가지고요, 수많은 증거들과 제보들이 나오도록 해서 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박영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하지 않죠. 윤석열 절대 훌륭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특검에서, 자, 우리 변희재 대표의 말을 차용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조작들과 억지 수사를 해가면서 왜 그 사람들은 특검에서 박근혜의 형사법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고 증거들을 만들어냈을까요? 박근혜가 국민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될 것 같으니까 숟가락 들고 거기에 끼어든 겁니다. 숟가락 들고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요, 현재 있는 검찰들 중에 현재 혹시나 전직 검사장 출신이나 검사 등의 높은 사람들 중에 특검으로 임명될 사람 중에 그런 숟가락 들고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원래 검사라는 집단이 다 그렇다면서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반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란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방어하는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후쿠시마 핵 폐기물 문제에 국민의힘에서 방어하는 의원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돼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4명 정도만 방어를 하지 나머지 의원들은 입 다물고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본인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가 하는 겁니다. 정치가 하는 겁니다. 정치가 하는 겁니다. 김성태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렸죠. 지난번에 잠깐 답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캐비넷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캐비넷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캐비넷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캐비넷 관리하는 사람을 12월 쌍특검이 있는 시점에 뿅 하고 없애버리자니까요. 뿅 하고 잠시 몇 달 없애버리자니까요. 이상민 몇 달 안 보니까 좋죠. 이상민 역풍 붑니까? 무슨 역풍 불어요. 캐비넷 관리자를 그 당시에 뿅 하고 잠시 없애버리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동관 임명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날 때 인사검증단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을 해임 건의안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한동훈 탄핵에 마일리지를 축적시키자는 거예요. 한동훈 탄핵에 마일리지를 축적시켜 놓았다가 12월 말에 쌍특검이 올라갈 때 탄핵을 해가지고 2달 눈에 안 띄게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때 캐비넷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딱 2달만 국민의힘 비주류 의원들에게 용기를 주자는 거예요. 딱 2달만 민주당에도 미적미적거리는 의원들에게 용기를 주자는 겁니다. 2달이면 됩니다. 2달이면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2달이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공천에서 떨어지는 의원들 30명만 잡아오면 됩니다. 30명만 잡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에 개혁적이지 않고 또는 캐비넷에 의해서 주저하는 의원들 싫으시죠? 그분들한테 속마음 한번 사석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고 싶지 않습니까? 탄핵하고 싶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하고 싶어 합니다.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속마음으로는 윤석열 탄핵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캐비넷이 두렵다는 것도 있고요.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윤석열이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무르익으면 다 동참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윤들요. 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전부 다 정치가 실종된 거고요. 국회가 지금 엄청난 한동훈 따위에게 멸시받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정봉주 TV에서 그 이야기 하죠. 검사들이 한동훈이 아니고 원희룡 쪽에 줄 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으셨죠? 그만큼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도 싫어합니다. 다만 캐비넷이 두렵고 초반기이기 때문에 벌써 탄핵을 했을 때 국민의 정서가 어떨까라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부분들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을 모아주시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조사가 중요합니다. 특검보다 국정조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특검으로 가면요. 그 특검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보와 재원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특검이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때 특검 하기 전에 국정조사만으로 이미 탄핵되었다고요.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특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으로 뽑을 때, 공천할 때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가를 꼭 물어보시고 그분을 공천할 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희망은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요. 있다고 하면은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면서도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하러 그 34도, 35도 되는 포항의 땡볕에서 4시간씩, 5시간씩 거의 뭐 머리가 헷가닥할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 답답합니다. 제발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탄핵은 누가 하느냐? 저는 탄핵은 국민투표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200석 넘어가지고 탄핵이 가결되면은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넘으면은 탄핵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으로 개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나라 안 망했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탄핵의 가능성과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희망을 갖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힘내서 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가다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국정조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서도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잘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인호 잘했습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최인호 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소영 의원 잘했다고 하는데요. 이소영 의원이 원희룡 장관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건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 그냥 포인트 딴 거예요. 그거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 전에 있었던 땅 문제에서 수변 지역을 해제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지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국정농단이라든가 또는 직권남용의 의혹과는 별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쏘거나 카톡으로 다 보냅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제가 보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다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보고, 답도 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주시면요, 제가 그 아이디어 가지고도 늘 의원들께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특히 이제 제가 누구하고 주로 소통하시는지는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철음의 의원들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동영 작가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밤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슈퍼챗은 안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래도 명색이 언제 또 이 선출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제 좀 부담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범아 너무 하지 마. 성범아 이거 우리 강성범 씨 늘 고맙고 강성범 TV도 많이 구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변희재 대표하고도 굉장히 속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친해졌어요. 제가 명색이 의리맨 아닙니까? 늘 우리 같이 진실한
소식들을 전하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대한언론 동지들에게 끝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우리 당원 지지자 동지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2만 명을 넘길 수 있도록 주위 분들 많이 모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